평생 10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던 아내의 장례식장, 그 엄숙한 자리에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검은 양복의 불청객들.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내동댕이 쳐진 건 다름 아닌 5억 원의 사채 각서였습니다. 평생 현모양처로만 알았던 아내의 충격적인 이중생활. 그녀가 죽음으로 덮으려 했던 10년 전의 잔혹한 비밀이 지금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문객들이 놀라 웅성거리는 사이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 넷이 거침없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의를 갖춘 조문객들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험악한 인상에선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산에 강 실장이 구둣발로 빈소의 마룻바닥을 쿵쿵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신발조차 벗지 않은 무례한 행동에 조문객들은 겁에 질려 양옆으로 물러났습니다. 박 여사, 이렇게 가면 다 끝날 줄 알았어? 강 실장은 아내의 영정사진을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영감은 너무나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이 살아온 영감에게 이 상황은 마치 악몽과도 같았죠. 영감은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들 누구요?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를 부려. 김영감의 호통에도 강 실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는 조문객들이 다 들으라는 듯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마누라가 우리한테 빌려 쓴 돈이 얼만지나 알아?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5억이야, 5억. 빚잔치도 안 하고 장례 치르면 다야? 5억이라는 말에 장례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딸 미숙은 입을 틀어막으며 주저앉았고 김영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콩나물값 100원도 아끼며 살뜰하게 살림만 하던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사채를, 그것도 5억이나 썼다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거짓말 마시오. 내 집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김영감이 소리치자 강 실장의 부하들이 빈소 앞에 국화꽃 바구니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얀 국화꽃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짓밟혔습니다. 강 실장은 김영감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와 으르렁거렸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당장 보험금 나올 거 아니야? 그거 우리한테 다 넘겨. 안 그러면 이 장례식 절대로 곱게 못 끝내. 강 실장은 영감의 얼굴 앞에 침을 뱉듯 말하고는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평화롭던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김영감은 짓밟힌 국화꽃 위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감당할 수 없는 의욕과 공포가 노인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난동이 한 차례 휩쓸고 간 장례식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조문객들은 겁에 질려 하나둘씩 자리를 떴고 빈소에는 깨진 화분 조각과 흩어진 국화꽃잎만이 처참하게 뒹굴고 있었죠. 강 실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에 들고 있던 구겨진 종이 뭉치를 김영감의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지불각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아내 박 여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붉은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돋보기를 쓰지 않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일금 5억 원을 차용함. 상환 불이행 시 생명보험금 전액을 양도함. 문구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영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던 아내가 남편 몰래 이런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영감의 손끝이 종이의 거친 질감을 느끼며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집사람이 쓴 게 맞소? 영감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강 실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지장까지 찍힌 거 안 보여요? 못 믿겠으면 필적 감정이라도 해보시든가. 우린 법대로 할 거니까 보험금 나오면 딴 주머니 찰 생각 말고 얌전히 내놓으쇼. 그 순간 멍하니 서 있던 딸 미숙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미숙은 아버지의 손에서 각서를 낚아채듯 빼앗아 미친 듯이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미숙은 당장 남편의 사업빚을 막기 위해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이 누구보다 절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고스란히 사채업자의 손에 넘어가게 생긴 것이죠. 말도 안 돼. 엄마가 도박이라도 한 거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미숙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영정사진을 향해 삿대질까지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엄마가 되어서 자식 앞길을 이렇게 막아? 5억이 누구 집게 이름이야? 딸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텅 빈 장례식장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김영감은 딸의 폐륜적인 언사에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턱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원망 섞인 절규가 가슴 아프기도 했지만 영감의 머릿속을 채운 건 분노보다는 깊은 의구심이었습니다. 영감은 다시 각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날짜를 보니 무려 10년 전부터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도박이나 투기를 했다면 비톡족 전화가 오거나 집안 살림이 나갔어야 했는데 지난 10년간 집안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아내는 그 긴 세월 동안 이 엄청난 비밀을 품고서도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가족의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했던 것입니다. 분명 뭔가 곡절이 있을 거야. 영감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의 눈을 떠올려 봅니다.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던 모습,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슴을 치던 모습들이 이제야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강 실장 일행은 내일 다시 올 테니 돈 준비해놔. 라는 으름장을 놓고는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난장판이 된 빈소에 덩그러니 남겨진 부녀. 미숙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김영감은 아내의 영정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박 여사는 슬픈 비밀을 간직한 채 말없이 엷은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이 알 수 없는 각서 뒤에 가족이 감당해야 할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김영감의 집은 슬픔을 나눌 새도 없이 또 다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 미숙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안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장롱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이불과 옷가지들을 바닥으로 마구 내팽개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이 잡듯이 뒤지는 미숙의 눈은 탐욕과 불안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서랍을 뒤집어 엎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숨겨둔 돈이 있을 거야. 엄마가 그 큰 돈을 도박으로 다 날렸을 리가 없어. 아빠, 멍하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찾아봐요. 미숙은 바닥에 쏟아진 어머니의 고운 한복을 발로 밟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영감은 미쳐 날뛰는 딸을 말릴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고성을 뒤로하고 아내가 생전에 홀로 시간을 보내곤 했던 작은 방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의 손때가 묻은 낡은 재봉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영감은 재봉틀 아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자물쇠로 단단히 잠긴 작은 철제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영감은 아내가 평소 목에 걸고 다니던 열쇠 목걸이를 떠올리며 유품 상자에서 열쇠를 찾아 금고를 열었습니다. 끼익 하는 쇳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현금 다발 대신 너덜너덜해진 가계부 10여 권과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의 가계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의 지난 10년 세월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콩나물 500원, 두부 한 모 1,000원, 영감 내복 끼워 입음 지출 0원. 가계부의 한쪽 면은 눈물겨울 정도로 처절한 절약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내는 10원 한 장을 아끼기 위해 시장 바닥을 헤매고 구멍난 양말을 몇 번이나 기워 신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김영감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영감의 표정은 경악으로 굳어졌습니다. 절약의 기록 바로 옆칸에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수백만 원의 거액이 어딘가로 송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여보, 대체 이 돈을 다 어디로 보낸 거요? 송금 내역은 무려 10년 전부터 시작되어 아내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신철 안에는 H 요양병원이라는 낯선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이 거실에서 돈 찾아내 라고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영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과 딸을 위해 헌신했던 모습 뒤에 매달 거액을 쏟아부어야만 했던 충격적인 이중생활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도박이나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규칙적이고 집요한 송금 기록은 아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약점이 잡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가계부를 움켜쥐었습니다. 딸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동안 영감은 아내의 비밀을 풀기 위한 유일한 단서인 이 장부를 품에 안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돈이 향한 곳에 모든 진실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김영감은 미쳐 날뛰는 딸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아내가 남긴 낡은 가계부와 장부가 들어 있었죠. 영감은 곧바로 시외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H 요양병원은 서울에서도 한참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영감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지난 10년 동안 이 먼 길을 오가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영감의 마음은 의심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으로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버스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 되어서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은 인적 드문 산자락 아래 덩그러니 놓인 허름한 3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낡은 간판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죠. 영감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안내 데스크에서 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댔습니다. 저 박여사 보호자 됩니다. 제 아내가 매달 병원비를 보내던 환자를 좀 보러 왔습니다. 간호사는 영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할머니 남편분이시군요. 안 그래도 소식 듣고 걱정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영감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내가 숨겨둔 남자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몰래 낳은 자식이라도 있는 걸까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복도 끝 304호실 간호사가 문을 열자 기계 돌아가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들려왔습니다. 병실 안쪽 구석진 침대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영감은 조심스럽게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누운 환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영감은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환자는 영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입에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누구요, 이 사람은? 영감의 물음에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김민수예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실려왔는데 그때부터 의식이 없어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셨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찾아와서 손발 닦아주고 욕창 생길까봐 몸도 돌려주시고 친아들도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영감은 멍하니 청년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이나 아내를 닮은 구석은 없었습니다. 숨겨진 자식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대체 왜 생판남일지도 모르는 이 젊은이에게 10년이라는 세월과 거액의 돈을 쏟아부은 것일까요? 아내가 자신과 딸에게는 지독하리만큼 인색하게 굴면서도 이 청년에게만은 천사처럼 헌신했다는 사실이 영감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영감의 시선이 환자의 베개맡에 놓인 작은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사진 속에는 건강했던 시절의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맑아서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처참한 모습과 대비되어 더욱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영감은 청년의 창백한 손등을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수도 없이 닿았을 그 손입니다. 여보, 당신 대체 무슨 짐을 지고 있었던 거요? 이 청년과는 무슨 사이입니까? 영감은 답없는 질문을 허공에 던졌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의문이 기계음만 삑, 삑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의 비밀은 풀리기는커녕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정막을 깨고 둔탁한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김영감은 본능적으로 긴장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렸던 사채업자 강 실장이었습니다. 영감은 반사적으로 병상 앞을 막아서며 물러섰습니다. 이곳까지 돈을 받으러 쫓아온 것인가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강 실장의 표정은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살벌한 악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감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편의점 비닐봉지를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어깨는 삶의 무게에 짓눌린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내셨을 줄은 몰랐네요. 강 실장은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하며 침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영감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자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누워있는 환자의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 동생의 얼굴을 스칠 때만큼은 한없이 조심스럽고 애틋했습니다. 제 동생입니다. 강민수. 10년 전만 해도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밤새워 공부하던 제법 똑똑한 놈이었죠. 김영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악질 사채업자인 줄 알았던 남자가 이 식물인간 청년의 형이라니. 강 실장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동생의 마른 입가를 닦아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민수는 늦은 밤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동생을 발견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가난한 집안 형편에 막대한 수술비와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박 여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경찰도 못 잡은 범인을 대신해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책임지겠다고 하셨죠. 강 실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동생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는 장례식장에서의 난동이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절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박 여사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당장 이번 달부터 밀려들 병원비와 간병비를 감당할 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그는 악마의 탈을 쓰고 상주에게 빚 독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각서 여사님이 스스로 써주신 겁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먼저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남겨서 민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강 실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김영감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지난 10년 동안 누군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책감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모진 절약을 하며 돈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영감은 침대에 누운 청년과 오열하는 강 실장을 보며 아내가 짊어졌던 십자가의 무게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영감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던 아내가 대체 왜 뺑소니 사고의 책임을 졌던 걸까요? 아내는 운전면허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운전을 했던 겁니까? 우리 집사람은 면허도 없는데. 영감의 떨리는 질문에 강 실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원망과 연민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모르셨습니까? 그날 밤 운전대를 잡았던 건 여사님이 아닙니다. 순간 김영감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와 며칠을 알아누웠던 사람, 차 범퍼가 찌그러졌다며 횡설수설했던 그 사람, 영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퍼즐 조각이 잔인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고 차량을 운전한 건 따님이었습니다. 흰색 소나타 번호판 8204. 강 실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구체적인 정보는 김영감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목과 같았습니다. 영감은 비틀거리며 병실 벽을 짚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질리며 망각의 늪에 잠겨있던 10년 전의 기억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었죠. 당시 35이었던 딸 미숙은 잇따른 취업 실패와 이혼 위기로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와 신세 한탄을 하던 딸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아빠, 나 그냥 죽어버릴까? 운전하는데 뭐가 쿵 하고 부딪혔는데 무서워서 그냥 왔어.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는데 어떡해? 그날 밤 엉망으로 취해 들어온 미숙이 횡설수설하며 내뱉었던 말들. 영감은 그저 딸의 술주정이라 치부하고 등을 돌려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박 여사는 달랐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코트를 걸쳐 입고 밖으로 뛰쳐나가던 아내의 뒷모습. 영감은 그때 아내가 단순히 딸을 달래러 나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의 차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도 아내는 미숙이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며 태연하게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그날 즉시 차를 폐차장으로 보내버렸죠. 김영감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끔찍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쓰러진 피해자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딸의 인생이 살인자로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 대신 침묵과 은폐를 택했던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딸 대신 자신이 평생 죄인이 되겠다고 빌고 또 빌었을 아내의 처절한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모든 걸 혼자 짊어졌단 말이오. 영감의 물음에 강 실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이 매일같이 찾아와 살려만 달라고 딸이 감옥 가면 자기도 따라 죽겠다고 이마가 깨지도록 절을 하셨습니다. 동생 병원비랑 제 생활비까지 평생 책임지겠다는 각서도 그때 쓰신 거고요. 김영감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10년 동안 겪었을 지옥 같은 고통을 몰라준 자신에 대한 원망, 그리고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기억조차 못한 채 뻔뻔하게 살아온 딸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아내는 딸의 죄를 덮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겼고 매달 병원비를 보내며 속죄의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뒀던 것입니다. 영감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미숙은 지금도 집에서 어머니가 남긴 보험금이 적다며 투덜대고 있을 터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핏값으로 딸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줬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요. 진실은 너무나 잔혹하고 무거워서 노인의 구분 등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영감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딸의 죄를 심판하고 아내의 짐을 내려주어야 한다는 서글픈 결심이 섰습니다. 미수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는 알아야 한다. 영감은 눈물을 닦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어떤 단호함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그의 손에는 흙 묻은 신발과 병원 냄새가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딸 미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보험 증권 사본이 들려 있었죠. 미숙은 아버지가 혹시라도 숨겨둔 돈을 찾아왔을까 하는 기대감에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의 죽음보다 돈이 더 급한 딸의 모습에 영감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와요? 그 각서 진짜예요? 엄마가 정말 빚을 진 거냐고. 미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영감은 대답 대신 품에 안고 있던 낡은 가계부와 일기장을 거실 탁자 위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지만 영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단호했습니다. 읽어봐라. 내가 그토록 찾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내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영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뼈가 있는 호통처럼 들렸습니다. 미숙은 쭈뼛거리며 탁자 위에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표지를 넘기자 어머니 박 여사의 익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미숙의 눈동자가 빠르게 글자들을 훑어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표정이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차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의 날짜는 정확히 10년 전 겨울, 미숙이 끔찍한 사고를 냈던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12월 5일, 눈 내리던 밤, 미숙이가 피범벅이 된 차를 끌고 들어왔다. 내 딸이 사람을 쳤다. 나는 떨리는 딸을 재우고 현장으로 달렸다. 쓰러진 청년을 보며 맹세했다. 내 남은 생을 바쳐서라도 속죄하겠다고. 내 딸 대신 내가 지옥을 살겠다고. 미숙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아니 애써 지워버렸던 그날 밤의 기억이 폭포수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렸던 운전대, 둔탁한 충돌음, 그리고 공포에 질려 도망쳤던 비겁한 자신의 모습.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아니야. 엄마가 다 처리했어라며 떨리는 손으로 국을 떠먹여주던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까지. 미숙은 그제야 어머니가 처리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한 영원한 침묵과 희생이었습니다. 아,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엄마가 나 때문에. 미숙은 비명 같은 신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탐내던 보험금 5억 원은 어머니가 딸의 감옥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을 바쳐 갚아야 했던 피눈물의 대가였습니다. 자신이 잊고 살았던 10년 동안 어머니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리며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쪽잠을 잤던 것입니다.
내가 술 마시고 잊어버린 그 10년 동안 내 어미는 지옥불 속에 살았다. 그런데 너는 내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그 돈을 내놓으라고 악을 써? 김영감의 호통에 미숙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신의 패륜적인 행동들이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빠, 나 어떡해요. 미숙은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뉘우침의 눈물이자 돌이킬 수 없는 불효에 대한 처절한 후회였습니다. 거실은 딸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영감은 그런 딸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웠지만 결국은 아내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영감은 떨고 있는 딸의 어깨에 투박한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돈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미처 다 갚지 못한 속죄의 길을 함께 걷는 것뿐임을 두 사람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감과 딸 미숙은 다시 H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어제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미숙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욕심 가득한 가방이 아니라 정갈하게 정리된 보험금 양도 서류라는 점이었습니다. 미숙의 눈은 밤새 운 탓에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 실장이 동생의 손을 닦아주고 있다가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행패를 부리러 온 줄 알고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강 실장 앞으로 걸어가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보험증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양도 각서를 강 실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10년 전 그 사고 제가 낸 겁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바닥에 쳐박고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어머니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 가족에게 가할 돈까지 탐냈던 지난날의 자신을 뼈저리게 참회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돈 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동생분을 위해 남기신 목숨값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려드립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강 실장은 멍하니 미숙을 내려다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액이 담긴 서류였지만 강 실장의 표정은 돈을 얻은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으로 일렁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10년 가해자를 증오하며 살아왔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찾아와 무릎 꿇고 빌던 박 여사의 모습과 지금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박 여사님이 딸을 참 많이 아끼셨나 봅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걸 보면요. 강 실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미숙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든 원수가 밉지만 어머니의 희생과 딸의 진심 어린 사과 앞에서 더 이상의 복수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받겠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민수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만 찾아오셔도 됩니다. 여사님 약속은 이걸로 다 지키신 거니까요. 그것은 용서이자 10년 묵은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선언이었습니다. 김영감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비록 아내가 남긴 유산은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지만 영감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볍고 든든했습니다. 딸이 돈이라는 욕망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비로소 양심과 책임을 아는 진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두 사람 위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빈손이었지만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미숙이 아버지의 팔짱을 꼭 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따뜻한 밥상 한번 차려드려요. 그리고 저 열심히 일할게요. 아빠 호강은 못 시켜드려도 부끄러운 딸은 안 될게요. 김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숭고한 사랑은 이렇게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빛도 거짓도 비밀도 없는 깨끗한 하늘 아래서 노인과 딸은 서로를 의지하며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가득 찬 진정한 노후의 평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